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파이낸셜 마케팅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쵸? 책으로, 오늘은 책을 할 건데, 아마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아니면, 빠르면 다음 시간 정도에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겁니다. 저희 과목이,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11번 정도만 할 건데, 이제 앞부분은 학교에서 금융기관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 역할하고 있는 각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글쎄 한 5시간 정도 하려나? 뭐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그냥 대부분 뭐 들으면서 뭐 쉽게 갈 수 있는 영역들이고요. 네, 이제, 저희로 보면 세 번째 정도부터는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파생상품을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정말 내용이 조금 어렵고, 파생상품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난데, 만약에 한 번도 접근을 안 해봤다라고 하면 난이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처음에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예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복습만 하셔야 되고, 복습만 하시다가 이게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두 번 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넘기세요. 일단 넘기시고, 그 뒤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앞뒤가 연결이 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저희 교과서에 그 컨텐츠 순서 목차 있는 데를 열어보시면은 뭐 리딩 27부터 시작해서 쭉 많죠. 그래서 리딩 46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스터디 세션 8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금융기관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9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 세션 9, 뭐 10, 11 뭐까지 하면은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순서대로 공부를 이게 강의를 못 해요. 이 순서대로 했다가는 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파생상품에 쓰는 단어들이 이게 좀 앞부분을 이해해야지 뒷단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앞뒤가 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고 수업을 할 때는 그 순서도 좀 지키면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는 핸드아웃을 강의하고 나서 이제 좀 밑줄 그으면서 핸드아웃에서 커버가 되지 않았던 것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밑줄 긋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 자체는 조금 앞뒤가 혼재가 되어져 있을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는 그냥 이 순서를 가시면 돼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교과서의 1페이지 뱅크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마지막 뒤쪽에서 나온 한두 가지 말고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혹시 활동을 했으면은 그냥 뭐 들으면서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1페이지 보시면은 뱅크가 나옵니다. 금융기관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금융시장 안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에서 플레이들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가 되는 건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뱅크고요. 그리고 은행에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ypes of Bank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Bank can be categorized by function they perform and customer they serve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은행을 고객과 역할에 따라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밑에 있는 굵은 글씨에 있는 커머셜 뱅크인데, 거기다 1번이라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다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 앞에 있는 커머셜 뱅크가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하면 상업은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많이 보는 신한은행,
KB뱅크,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 상업은행이라 하고 이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옆에 가보시면 Take Deposit and Make Loan이에요. 그래서 뭐 예금을 이제 수취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은행의 이제 주수익원이 뭐냐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은행 주수익원은 뭐다? 라고 하면은 얘들 마진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먹고 사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낮은 금리로 이제 수신을 하여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면은 그 차이만큼이 은행의 마진으로 잡히게 될 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을 갖다가 커머셜 뱅크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문단에 인베스트먼트 그 밑줄 크시고 이 우리말로 하면 투자은행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assist 하는데 in raising capital for their customer라고 되어 있고 다음 줄에 가보시면 끝부분에 and advising them on corporate financing matter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merger and restructur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투자은행을 줄여서 IB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금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이제 은행이 IB라고 표현했죠. 이 IB가 하는 것들의 역할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어시스트한데 레이싱하는 레이싱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LG전자다. LG전자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에셋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공장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안에 설비도 있을 거고 뭐 재고도 있을 거고 이런 막 돌려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건데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에셋들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갖다가 회사가 어떻게 최초에 조달할 거야? 라는 거를 바라보면은 에코티 파이낸싱이 있고요. 데 파이낸싱이 있어요. 그렇죠? 에코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주주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야, 우리가 신주를 갖다가 발행을 할 거니까 주주로 참여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주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자본을 납입을 해주고 그러면 자산의 캐시가 잡힐 거고 그 캐시로 뭐 땅도 사고 공장도 사고 건물도 사고 뭐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코티 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데파이낸싱도 할 수 있습니다. 데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채권자들에게는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주는 구조가 데파이낸싱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일반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굉장한 전문성이 있지만은 이런 회사가 에코티 파이낸싱을 한다거나 데파이낸싱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와서 우리의 신주를 매수해줄 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채권을 인수해줄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LG전자가 IB를 찾아가는 거예요. 투자은행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들은 그 커머셜 뱅킹이나 IB를 갖다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로 가보면은 커머셜 뱅킹만 하는 은행과 IB만 하는 은행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 대부분 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투자자 모집을 해줘라고 이제 이런 딜을 하게 되면은 이 IB가 투자자를 갖다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뭐 연기금도 찾아가고 보험사 찾아가고 아니면 뭐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운용사 찾아가고 아니면 증권사 찾아가고 리테일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N가지의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채권을 인수하게 하거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을 인수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I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시스트 하다 보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IB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넘기게 되는 거죠. 얘네들 일 되게 잘하네?
자금을 갖다 잘 모집 주선해오네? 라는 게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로 막 넘어가냐면요. 이 사람들이 파이낸스에 대한 전문성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M&A 할 건데 너희들이 좀 얘를 갖다 좀 도와줘. 어떤 식으로 M&A 갖다 구조화를 할 건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소싱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줘. 또는 내가 뭐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텍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이런 걸 도와줘. 라는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역할들을, 조력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IB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역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 자체의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다 보니까 각각의 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가 IB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런 식으로 커머셜 뱅크와 IB뱅크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목을 보시면 Major Risk Faced by Bank입니다. 그러면은 은행업을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들에 노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The main risk faced by the bank는 credit risk, market risk, operational risk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은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크레딧 리스크 밑줄 한번 꺼보시고 정의를 보시면은 의미하는데 the risk that borrower do not repay their loan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hat counterparty to the contract such as derivative may default on their oblig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borrower do not repay their loan이 보통 크레딧 리스크 중에서 상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리스크예요.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을 위험을 갖다가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커머셜 뱅크가 하는 대표적인 게 대출, 론인데 내가 기업들에게 론을 해줬는데 이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원리금을 이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위험을 갖다가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다른 말로 디폴트 리스크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크레딧 리스크를,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아니라 이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디폴트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카운터파티라고 되어져 있죠. 이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건 주로 IB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거래 상대방이라 표현하고요. 내가 만약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 세 번째 시간 정도부터 파생상품 하게 될 건데 파생상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뭔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고 나서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할 위험을 갖다가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커머셜 뱅킹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IB가 됐든 시간에 뭔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리금 또는 수익금을 갖다가 받지 못할 위험을 갖다가 합쳐서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디폴트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마켓 리스크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스크라 함은 옆에 보시면은 리스크인데 of losses from bank trading activity such as decline in value of security the bank earn이라 나와 있죠. 마켓 리스크 우리말로 뭐라 표현하지 보통? 시장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는데 그 금융자산의 시장 가격이 떨어질 위험을 갖다가 퉁 쳐서 저희는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은행이 주식 투자하기도 해요. 이게 보통 대출하고 나서 남은 자녀 금액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은행 내에서 본인들이 트레이딩 북을 가지고 직접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 하락 위험이 노출이 될 수 있을 거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고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 펀드의 가격에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퉁쳐서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이 당면하는 세 번째 대표적인 리스크는 operational risk라고 표현하고 옆에 가보시면은 the possibility of losses arising from external event 또는 다음 주에 보시면 failure of bank internal control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human error 또는 system error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human error, 그 다음에 system error들인 거죠. human error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헐적으로 보는 임직원들이 횡령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는요, 은행보다는 은행만큼이나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증권사에 트레이딩 계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딜을 하면서 영 하나를 갖다가 트레이딩 하면서 영 하나 더 붙여버리거나 보통 우리가 파이낸스에서 영 하나는 정말 무서운 숫자잖아요. 숫자가 작을 때 상관없지만은 뒤쪽 숫자가 굉장히 클 때 영 하나 더 붙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레이딩 하면서 영 하나 더 쳐가지고 회사가 디폴트 나는 경우도 아주 간헐적으로 저희 나라에 있었어요. 증권사 하나가 날아가 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휴먼 에러들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통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다음에 보시면 economic capital과 regulatory capital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일종의 자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본금의 어떤 규모인데 economic capital의 개념과 regulatory capital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to mitigate the risk of bank failure가 나와 있죠. 은행은요, 한 사회에서 보면은 분명히 은행은 사기업인데 한 국가 시스템에 보면은요 약간 공공재 특성들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은행 자체가 뭔가 뱅크 페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뱅크런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막 일상적인 생활이 이게 중단될 만큼 어마어마한 소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다 같이 예금을 인출하러 달려갈 테니까. 그러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하나의 국가에서 보면은 이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은행이 페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니네 자본금을 좀 강건하게 가지고 있어 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자본금의 어떤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자를 요구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너는 니네 영업하지 마. 매각해. 영업 정지를 갖다 시켜버리는 수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본의 규모를 갖다가 레귤러터리 캐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규제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regulatory capital 보이시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의미하는데 the minimum amount required and is determined by bank regulator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 자본을 갖다가 표현하고요. 반대로 economic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그어보시면은 the amount of capital that bank believe is adequate based on its own risk model. 얘는 은행 내부적인 어떤 모델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책정하는 어떤 자본금의 레벨들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보시면은 바젤 커미티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마 바젤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커미티이고 밑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The Basel Committee Regulation은 begin Capital Requirement to Account for Loan and Derivative Contract Default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은행들에게 너희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돼를 갖다가 제언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겪고 나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각의 은행들이 파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은행들이 자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커트라인을 잡아놓고 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을 갖다 측정하는 거예요. 은행의 자산을 펼쳐보고 니네들 대출이 이만큼을 했어? 또 니네들 자기 자본으로 주식에 투자했네? 채권도 투자했네? 그럼 얘네들을 딱 썸 쳐가지고 이 정도의 위험 자산을 니네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자본금은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서 부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디폴트가 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라는 측면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규모를 갖다가 자산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를 갖다가 바젤 커미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디파짓 인슈런스와 모럴 해저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banking system 밑으로 한번 꺼볼게요. 그리고 prevent run-on bank.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system of deposit insurance라고 되어 있죠. 이 deposit insurance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금자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금자 보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약간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이 혹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사회가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 혹시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예금에 대해서 일부는 나라에서 보증해 줄게요 라고 표현하는 게 이 디파짓 인슈런스 예금자 보험제도입니다. 결국 사회의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이런 비슷한 용어 나올 건데, 제3의 기관이 인슈어런스를 하게 되면요, 그 조직 안에서는요,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 모럴 해저드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이 부실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자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자산을 잘못 투자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 부실한 자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슈어런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산업 안에서는 일정 부분의 모럴 해저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럴 해저드는 우리말로 하면은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보면 deposit insurance brings an element of moral hazard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지 않고 그 의무를 갖다 해태하는 거예요. 누가? 은행 입장에서. 왜? 내가 부도가 한다 해서 누군가 나를 갖다가 보호해 줄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보증이 들어간다. 모럴 해저드는 그냥 기억을 쭉 꺼내시면 돼요. 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B 쪽에서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vestment Banking Financial Arrangement라고 나와 있죠. IB의 주요한 역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를 조력하는 걸 갖다가 대표적인 역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IB들이 회사가 뎨 파이낸싱을 하거나 에쿼티 파이낸싱을 할 때 자금을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다음 주식을 발행할 때 이 IB들이 인수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건데, 그 모집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공모의 방법이 있고 사모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private placement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우리말로는 사모 발행입니다. Security are sold 밑줄 그어볼게요. Sold directly to qualified investor with substantial wealth and investment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사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회사가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 건데 5천억을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IB들이 이 5천억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려는 니즈를 확인을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건데, 이 투자자가 소수의 퀄리파이드 된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이 5천억을 갖다가 인수시키는 행위를 하는 걸 갖다가 사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상 50명까지를 갖다 사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누가 들어오냐면요, 연기금들, 그 다음에 보험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여유 자금이 있는 데가 국내 연기금들,
그 다음에 보험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이 거잖아요. 그런 기관들에게 레터를 보내고 우리가 에즈에서 이번에 5년물 발행할 건데 뭐 쿠폰 4.3 정도를 갖다가 책정을 합니다. 관심 있으면은 이게 참여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하는 방식을 갖다가 private placement라고 표현합니다. 얘와 반대되는 개념이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public offering이에요. 공모 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주식을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하거나 채권을 갖다가 발행하거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퍼블릭 오퍼링, 공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감독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사모 발행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하는 기관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갖다가 법상 보호할 필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니네들 잘 알잖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계약서를 갖다 쓸 때도 인수와 발행을 하는 모든 절차도 니네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해.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고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건 공모잖아요.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 수 있냐면요. 저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퍼블릭 오퍼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규제와 굉장히 타이트한, 이게 모니터링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다 만나가지고 제한서에 대한 것도 설명해줘야 되고요. 위험도 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도 지나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흥행을 하게 되면요. 자금 조달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인데요. 굉장히 흥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조달 코스트를 갖다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 발행은 아무래도 소수의 몇 사람에게 뚝 던지려면은 조금 더 매력적인 형태의 구조로 줘야 되는 경우가 더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 퍼블릭 오퍼링 다음에 보시면은 펌 커미트먼트라 나와 있죠. 이 펌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퍼블릭 오퍼링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뭐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유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주식을 갖다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3천억 정도의 유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우리 공장 증설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랑 하니까 뭐 주주들을 모집을 해보자 라고 이제 유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증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IB를 찾아가겠죠? IB를 찾아가서 사모를 할지 공모를 할지 결정하겠죠. 만약에 이 3,000개를 갖다가 사모를 받아줄 때가 있다라고 하면 금방 빠르게 모집을 해가지고 끝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3,000개를 받아줄 만한 이게 사모 투자자를 갖다 모집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공모를 갈 거예요. 그러면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IB가 붙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붙죠. 뭐 예를 들어 KB증권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KB증권이 뭐 이제 투자 설명서 만들고 우리 뭐 이 회사에서 신주 발행하는데 언제까지 청약하시고 청약하세요 뭐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KB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3천억을 다 떠안아요. 싹 받아와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막 파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액 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irm commitment를 표현합니다. 이 firm commitment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발행하는 총 물량을 IB가 다 한꺼번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IB 입장에서는 신규로 발행이 된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들의 재고가 돼요. 재고가 되고 이 증권사 입장에서 여러 지점들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경쟁률을 1대 0을 넘기게 되면은
총액을 갖다가 리테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되게 가격이 뭐 현재 가격보다 싸지도 않고 회사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막 청약이 이게 다 안 됐다, 소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증권사가 그 나머지 잔여액을 다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펌 커미트먼트의 딜 구조는요, 발행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 이 유증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어요. 무조건 다 발행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만 얘를 갖다가 일반 리테일로 풀리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 증권사가 떠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떠안게 돼요.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를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게 돼요. 증권사 입장에서. 그럴 거잖아요. 내가 잔여 물량에 대해서 떠안는 걸 갖다가 본인들이 했으니 더 높은 발행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게 펌 커미트먼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높은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땡겨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펌 커미트먼트로 가는 거예요. 얘와 반대의 개념이 베스트 에포트의 개념입니다. 다음 줄에 펌 커미트먼트 옆에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뱅크, 다음 줄에 니고시에이트까지 밑줄 한번 꺼놓으시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끝부분에 베스트 에포트 보이시죠? 얘는 이름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거예요. 누가? IB가. 그래서 야, 너희가 3,000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한 2,000개밖에 소화 안 됐어 라고 하면은 2,000억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떠안을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최초에 생각했던 자금만큼을 갖다가 발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에포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어디로 가냐면요, 발행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펌 커미트먼트는 리스크가 IB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베스트 에포트 방식은 당연히 IB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더 낮아질 겁니다. 뭐 대비? 펌 커미트먼트의 방식 대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모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줄에 보시면 if부터 시작해서 다음 줄 unsold portion까지 밑줄을 빵 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the first time issues of stock by firm. 다 알고 계시. 다음 주에 보시면 IPO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기업이 이제 기업을 공개하는 거죠. 워낙에 많으니까. 자, 5페이지로 넘어가서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충돌에 표현합니다. COI라고 표현하고요. 이해충돌인데 은행 안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문 간의 이해가 상호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방금 저희가 공부한 커머셜 뱅크와 IB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은행 안에서 커머셜 뱅킹과 IB를 갖다 겸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 은행이 두 사업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사업부와 이 사업부 간에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on investment banking division 이라 나와 있죠. 다음 줄에 보시면은 might want to security division to sell these to their client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보통 커머셜 뱅킹은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B라 표현하죠. 그래서 은행에는 PB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 PB 조직들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IB 쪽에서 만약에 우리 이번에 채권을 갖다 데파이낸싱을 한대요. 데파이낸싱을 해서 IB들이 본인들 투자자를 막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역량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한 100개가 남았어요. 100개가 남았으면은 여길 찾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거 100개 좀 팔아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팔아줘가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좋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갖다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뭐 넘어갈 수 있지만은 좋지 않은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 힘이 여기가 세다라고 하면은 야 니네 이번에 에쿼티 파이낸싱 한다며 그 주식 우리가 좀 팔게. 야 그 회사 어때? 야 그 회사 지금 뭐 공장 증설하는데 되게 유망해? 지금 뭐 거기에 있는 거래처들 다 잡았대?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 내부 정보예요. 주식에서 내부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요, 법상 다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트레이딩하게 되면, 그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최악의 깜방도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IB가 좋은 딜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네가, 니네 이번에 되게 핫한, 2차전지 쪽 회사 되게 좋은 애, IPO 한다며 몇 개 넘겨봐. 물량 넘겨봐. 라고 하고 여기가 본인들에게 되게 VIP 고객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뭐 IPO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물건 좋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여기에 있는 고객들은 IB가 가지고 있는 미공개 정보가 넘어가면서 주식을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되는 잘못된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상충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상충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에 결제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결제 라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만나면은 얘가 얘한테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 라인이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업부에서 결제 라인이 끝나버리고 여기에서 이쪽 라인에서 결제 사업부가 끝나야 됩니다. 또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산망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전산망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열람할 수 없도록 반드시 망분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걸 뭐라 표현하냐면요. Chinese wall, firewall이라 표현합니다. 그게 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Chinese wall이라 되어져 있죠.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another clear conflict of interest 한번 쭉 꺼보시고요. 옆에 가보시면 involv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이게 미공개 정보입니다. 이걸 활용하게 하는 것들이 COI가 될 수 있고요.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because of this inherent conflict 때문에 대부분의 뱅크들은 뱅크 레귤레이터들은 require 하는데 some of separation among the commercial banking, 그 다음에 security service and IB banking 사이에서 분리를 요구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Chinese wall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요, 해외 가보면요,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가는 문이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같은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IB로 가는 길과, 이게 CB로 가는 길이 아예 문도 다르고, 서로 연결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분리된 회사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뱅킹북과 트레이딩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라고 하는 거는 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 원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IB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이제 거래의 규모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커머셜 뱅킹이다라고 하면은 커머셜 뱅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다 대출을 해주는 걸 거잖아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디비전이 1년 동안 대출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어? 이게 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동안, 이제 북이 있는데, 막 6개월이 넘었는데, 대출이 막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 2분기 넘어간다. 그러면 쪼임을 당해요. 야, 북이 이만큼 나와서 빨리빨리 소진시켜. 라고 하면서, 이게 대출을 갖다가 이제 조금은 헐렁한 데다가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북이라고 하는 거는 CB 입장에서는 주로 대출 계정이 될 거고요. IB 입장에서 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트레이딩 계정이에요. 이 IB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지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IB 역할은 대부분 뭐냐면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기 자본을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DLS, ELS 이런 것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갖다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계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계정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 그게 한도가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레이딩 계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뱅킹북 밑으로 한번 끄시고요. 옆으로 가보면 that meant to be held to maturity라고 되어 있죠. h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건 만기 보유 계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커머셜 뱅크가 대출을 해주면은 그 대출은 대부분 대출을 해주고 나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채권을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반대로 트레이딩북 쪽에서는요, 내가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채권의 매수의 목적은 단기 매매의 목적이에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팔아버려야지. 마치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오른다?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채권을 매매하는 목적 자체가 트레이딩북 계정에서는 채권을 샀다가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거를 예상하고 샀다가 실질적으로 오르면 그때 팔아버리고 다시 시장에서 좋은 채권을 매수하고 또 이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이 트레이딩북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라고 한다면은 여기 뱅킹북에서는 내가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게 A라는 회사에게 대출해 줬다라고 하면은 이 대출이 원리금을 이자를 따박따박 수취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수취하도록 즉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일반적으로 뱅킹북에서 나오는 특성들입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 트레이딩북 밑줄 끄시고 옆으로 쭉 가보면은 트레이딩 액티비티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딩북에서는요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뱅킹북에서는 보통 원가법의 계리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Model 나와 있죠. 옆에다가 뱅크론이라 써놓으시고요. 론의 유동화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페이지 235페이지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동화라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MBS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유동화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조금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MBS를 공부하면서 유동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잠깐 봐보시면 은행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그리고 자산 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자산 중에 물론 현금도 있겠죠? 수없이 많은 자산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뭐겠어요? 대출이겠죠. 그렇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현금들을 뭐 개인 대출도 하고 기업 대출도 하고 열심히 대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 대출을 갖다가 보통 론이라고 표현하죠. 이 론과 론과 보통 용어가 비슷한 게 있는데 채권과 론은 거의 실질이 비슷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은행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서 특징은 유사하지만은 은행 쪽이다 론, 일반 자본시장이다 라고 하면 채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론의 특징은 대부분 은행의 뱅크론은요 대부분 담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담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상당량이 다 담보를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동금리도 많고요. 그래서 용어는 유사하지만 은행 쪽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하거나 개인에게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론이 이렇게 자산으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만기가 뭐 3년, 5년 이렇게 되는 중장기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기지가 있을 거잖아요. 은행들 다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대충 어떻게 돼요? 막 10년부터 시작해서 막 40년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장기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론이나 모기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고정자산들이에요. 쉽게 현금화가 잘 안 되는. 40년 채워야지 원금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현금을 가지고 이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출, 모기지 이런 것들로 자산을 갖다 잔뜩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캐시가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만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여기 있는 론을 갖다가 유통시켜 버린 거. 세컨더리 마켓에다가. 그러면은 이 론을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판다라는 거와 동일하잖아요. 팔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또 대출을 일으켰는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자산, 굉장히 만기가 긴 고정자산을 갖다가 현금화하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만기가 긴 고정자산을 갖다가 현금으로 바꿔내는 유동화라고 하고요. 이런 걸 갖다가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In contrast, bank make loan and keeping them as asset. 얘가 뭐냐면은 론을 하고 나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 대신에 The Originate to Distribute 모델은 involve and making loan and 어떻게 한다? Selling them to other par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에다 매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The benefit of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은 is that it increase more liquidity in the sector of lending mark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유동화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계속해 주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생겨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처음에 현금을 뭐 데파이낸싱을 하거나 에쿼티 파이낸싱을 해서 현금을 다 띠릭 모았다가 대출을 해주고 나면 현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대출을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이 딱 잡혀버리는 순간 우리 또 추가적으로 유증해야 돼? 은행채 발행해야 돼?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현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대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유동화, 현금화 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담보로 현금을 또 빌리고 그걸 또 대출해주고 또 걔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마켓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화라는 게 없으면요 대출 시장의 어떤 뎁스가 굉장히 얕아져 버려요. 근데 이 유동화라는 게 있으면 대출 시장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외에는 대출이 유동화되는 시장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해외로 가보면은 채권처럼 주식처럼 이 론에 대한 유동화가 엄청나게 시장이 큽니다. 자, 어디 보자. 잠깐 쉬었다가, 리딩 28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